혹시 여러분, 복권을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3,000원짜리 복권으로 10억을 노리는 그 심리. 지금 당장은 믿지는 것 같지만 대박이 터지는 순간 수천 배의 수익을 가져가는 고도의 투자 전략이죠. 경제학에는 콜옵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살 수 없지만 미래에 대박이 터질 가능성을 보고 미리 권리를 사두는 거죠. 실패하면 계약금만 날리지만 성공하면 수천 배의 이익을 얻는 아주 고도의 투자 전략입니다. 일본에게 독도는 바로 이 콜옵션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한 지 벌써 7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 경찰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고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태극기를 흔들며 들어갑니다. 심지어 주민이 살고 있죠. 물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완벽한 한국의 땅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지치지도 않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습니다. 전 세계에 로비를 하고 교과서를 바꾸고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놓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이런 물 붓기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 자존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표심 잡기용 쇼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안다면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수지타산을 따지는 냉혹한 투자자입니다. 일엔에 이득이 없다면 움직이지 않는 그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독도라는 만년 적자 상품에 투자하는 이유. 그건 바로 그 바다 아래에 일본의 향후 30년 에너지를 책임질지도 모르는 불타는 얼음과 동북아 패권을 단숨에 줄 수 있는 거대한 해양 톨게이트가 잠들어 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감정에 벅차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부를 때 일본은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며 국제법 조항을 뒤지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말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독도의 진짜 몸값, 그리고 일본의 숨겨진 계산서를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자, 아주 가까운 미래의 어느 날 새벽을 상상해 봅시다. 동해 한가운데 짙은 해무가 깔린 독도 인근 해상입니다.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선박들이 포착됩니다. 군함은 아닙니다. 하얀색 페인트가 칠해진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들입니다. 한두 척이 아닙니다. 마치 포위하듯 독도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해경이 즉각 출동해서 경고방송을 날리겠죠. 여기는 대한민국 영해다. 즉시 물러가라.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하지만 일본 순시선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확성기로 맞받아칩니다. 이곳은 일본 고유의 영토 다케시마 주변 해역이다. 한국 선박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총포를 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그들은 카메라를 듭니다. 그리고 팽팽한 대치 상황을 고화질 영상으로 찍어 전 세계 통신사에 실시간으로 타전합니다. 제목은 동해상의 분쟁 지역 다케시마의 긴장 상황. 이 시나리오는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국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회색지대 전략입니다. 전쟁도 아니지만 평화도 아닌 애매한 상태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피말리게 하고 실수를 유도하는 아주 고약한 전술이죠. 일본이 노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독도가 평화로운 한국 땅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심어주는 것.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선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 봐야 합니다. 독도 주변 해역 수심 깊은 곳, 캄캄하고 차가운 그곳에는 인류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보물이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메탄 하이드레이트입니다. 드라이 아이스처럼 생겼는데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른다고 해서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불리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이라 석유보다 훨씬 적은 청정 에너지원입니다. 과거 탐사 결과에 따르면 독도 주변 해역에는 이 불타는 얼음이 약 6억 톤가량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일부 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걸 지금 당장 꺼내서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깊은 바다에서 이걸 안전하게 꺼내는 기술은 아직 인류에게 미완의 과제고 자칫하면 붕괴 사고나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은 다릅니다. 당장 못 꺼낸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은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독도 밑에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당첨 여부를 아직 긁어보지 않은, 하지만 당첨 확률이 꽤 높은 초대형 복권이나 다름없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일본이 유독 독도 근해에 탐사선을 띄우려고 했던 시기가 바로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존재가 부각되던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과거 일부 언론에서는 150조 원 수준 혹은 그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이 금액은 0원이 될 수도, 일각에서는 수천조 원 가능성까지도 거론합니다. 바로 이 불확실하지만 거대한 가능성 때문에 일본은 이 바다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개발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개발만 되면 인생 역전이 가능한 땅을 미리 알박기 해놓는 심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보이는 확실한 현찰도 있습니다. 바로 물고기입니다. 독도 주변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북한 한류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대만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입니다. 찬물과 따뜻한 물이 섞이니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걸 먹으려는 물고기들이 때로 몰려듭니다. 오징어, 명태, 대게, 꽁치, 그야말로 바다 위의 백화점입니다. 어민들에게는 이곳이 삶의 터전이고 국가적으로는 식량 안보의 최전선입니다. 이 황금어장을 잇는다는 건 단순히 지도에서 섬 하나가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매년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수천억, 수조 원의 가치가 고스란히 남의 나라 창고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일본이 꽤나 욕심쟁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에너지 자원이나 물고기, 이건 어찌 보면 부수적인 수입에 불과합니다. 일본이 노리는 진짜 목표, 그들이 독도라는 작은 바위섬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메인 요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위의 국경선,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마법의 선입니다. 일본은 이 선 하나를 다시 긋기 위해 수십 년간 칼을 갈아왔습니다. 이 선이 어떻게 그어지느냐에 따라 남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바다가 일본 소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해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정말 그게 가능하냐고요? 일본이 준비한 카드는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법적으로 교묘합니다. 그 마법의 선을 긋는 기준, 바로 UN 해양법 협약이라는 국제사회의 룰북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아니 소름 끼치는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섬과 암석의 차이입니다. 일반인이 보기엔 바다 위에 튀어나와 있으면 다 똑같은 섬 같죠? 하지만 국제법이라는 냉정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21조를 펼쳐보면 아주 잔인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인간이 거주할 수 있거나 독자적인 경제 생활을 지속할 수 없으면 그건 섬이 아니라 암석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만약 독도가 암석으로 판정되면 주변 12해리, 약 22km 정도의 영해만 인정받습니다. 그냥 앞마당 조금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섬으로 인정받는 순간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해안선에서 200해리, 무려 370km까지 뻗어나가는 배타적 경제수역, 즉 EEZ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37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반경의 바다가 전부 배타적 권리, 즉 내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물고기, 석유, 가스, 해저광물까지 전부 독도주인 겁니다. 지금 한일 중간 수역이라는 애매한 상태로 섞여 있는 동해의 경계선이 만약 일본의 의도대로 다시 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머릿속에 지도를 한 장 그려보십시오. 독도를 기점으로 일본 쪽으로 200해리 원을 그리면 그 원은 한국의 울릉도 바로 코앞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사실상 동해의 3분의 2가 일본의 앞마당이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남한 면적의 60%에 달하는 바다 영토가 순식간에 일본 장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업권 문제가 아닙니다. 동해는 러시아, 중국, 일본, 남북한이 마주보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앞마당이자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입니다. 군사 전략적으로 볼 때 이곳은 거대한 해양 톨게이트입니다. 누가 이 길목의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주변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일본이 노리는 건 바로 이 바다의 권력입니다. 일본이 이 200해리 EEZ에 얼마나 목숨을 거는지 보여주는 기막힌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오키노토리시마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원래 만조대 수면 위로 고작 70cm 튀어나오는 침대 매트리스 2개만한 산호초 덩어리였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냥 지나가다 부딪히기 딱 좋은 암초죠. 그런데 일본은 이곳에 수천억 원의 콘크리트를 들이부어서 억지로 인공 구조물을 만들고는 이걸 섬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코딱지만한 암초를 섬으로 둔갑시키는 순간 일본 국토 면적보다 더 넓은 40만 제곱킬로미터의 바다가 일본의 EEZ로 편입될 수 있다고 일본은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뻔뻔할 정도로 국익 앞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이 독도라는 샘물도 나오고 나무도 자라는 진짜 섬을 보고 군침을 흘리지 않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 일본은 이 거대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전술을 쓰고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전매특허,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전략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 외무성은 잊을만 하면 한국 정부에 공식 제안을 합니다. 독도 문제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쿨하게 국제법원 가서 판사님한테 물어보자. 언뜻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제안 같습니다. 자신감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억울하면 저럴까, 가서 확실하게 이겨주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네버,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일본이 파내온 가장 깊고 어두운 함정입니다. 일본도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국제법원에 간다고 해서 자기들이 100% 이길 거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 확률도 높다는 걸 그들도 압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가자고 조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정에 서는 순간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분쟁 지역으로 전 세계에 공인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독도는 어떻습니까? 한국 경찰이 지키고 한국 주민이 살고 한국 관광객이 들어갑니다. 실효적 지배 100%, 한국의 완전한 땅입니다. 그런데 재판으로 가는 건 이 100%짜리 권리를 판돈으로 걸고 50대 50의 도박판에 앉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기면 본전, 지면 나라를 잃는 겁니다. 반면 일본은요, 져도 본전, 이기면 대박입니다. 잃을 게 없는 꽃놀이 패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들고 나와 우리가 근대적 절차로 먼저 편입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역사적 법적으로 따져보면 억지 주장입니다만 그들은 이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든 한국을 피고석에 앉히려고 합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자꾸 할리우드 액션을 해서 심판의 호루라기를 불게 만드는 침대 축구 전략과 비슷합니다. 경기의 흐름을 끊고 관중들을 짜증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변수를 창출하려는 겁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실수를 하거나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결정적인 순간을, 그리고 그 틈을 타 독도를 분쟁지역 목록에 올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1차 목표이자 거대한 바다 영토를 집어삼키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치밀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방어법이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고 미사일을 쏠 필요도 없는 아주 평화로운 방법이죠. 그 비결은 다시 유엔 해양법 협약 제121조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거주할 수 있거나 독자적인 경제 생활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건조한 법 조항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이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독도에 해야 할 일은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일본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이 국제법적으로 완벽한 섬이라는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 즉 스펙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도에 주민 숙소를 짓고 사람이 살게 하고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담수화 시설을 가동하는 것. 이게 단순히 세금 낭비나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닙니다. 국제사회를 향해 봐라, 여기 사람이 산다. 물도 마시고 잠도 잔다. 그러니까 여긴 암석이 아니라 섬이다라고 온몸으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일종의 리모델링 공사이자 형질 변경 작업입니다. 거친 돌덩어리에 사람의 온기를 불어넣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유인도로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일본의 억지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펀치입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 저기는 분쟁 지역입니다 라고 광고비를 쏟아부을 때 우리는 조용히 독도행 배표를 끊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독도에 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독도 새우를 먹고 기념품을 사는 그 모든 행위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독자적인 경제 생활을 증명하는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일본의 로비 자금이 수천억 원이라 한들 독도 땅을 맘는 우리 국민 한 사람, 거기서 살고 있는 주민 한 명의 무게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국제재판소는 목소리 큰 사람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실효적 지배라는 차가운 팩트만을 봅니다. 일본이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워도 집안에서 우리가 밥 해먹고 TV 보고 빨래하며 평온하게 살고 있으면 그 집은 우리 집인 겁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한국인들의 분노가 아닙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평온한 일상이 독도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결국 독도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과 관리의 문제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독도는 우리의 미래 자산입니다. 독도의 가치는 자원, 해양 영토, 전략성까지 포함한 종합자산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일본의 도발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가 자기 금고를 노리는 도둑에게 화를 내며 열쇠를 던져주지 않듯이 우리는 그저 냉정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자산을 지키면 됩니다. 일본이 원하는 분쟁의 늪에 빠지지 않고 묵묵히 우리의 앞마당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총성 없는 이 경제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일본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 독도는 포기하기엔 너무나 매력적인 대박 투자처니까요. 그들이 계산기를 두드릴 때 우리는 장부를 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이 막대한 유산의 가치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독도를 지키는 힘은 감정이 아닌 냉철한 전략에서 나옵니다. 이 영상은 경제적 관점에서 본 해석이며 역사적, 법적, 정치적으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경제학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뜨거운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